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86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전 WBA 패더급 챔피언을 역임하셨던 박영균 챔피언님을 모시고 3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우리 주인공 박영균 챔피언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균입니다. 그리고 이성열 복싱엠 이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매니악의 어떤 젊은 피 김영문 님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3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박영균 챔피언님을 오셔서 저희 복싱 팬들 앞에서 좋은 얘기 듣도록 도와주신 그 삼성 복싱 클럽의 신정훈 관장님께도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영균 챔피언님과 신정훈 관장님께서 지금 후진을 양성하시면서 또 박영균 그 챔피언의 현역 시절 닉네임이었던 불도저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매 시합에서 그 최우수 선수에게 금 한 돈이 좀 넘어가는 그런 그 시상을 하고 계신데 벌써 40명이 넘게 이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고 계신 그 올드 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알고 또 박수 쳐 드릴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쉬운 마지막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토니오 에스파라고사 정말 그 명챔피언을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오르시던 그 경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방어전입니다. 3개월 후에 일본의 다케다 마스아키 선수를 맞아서 대구에서 1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이 다케다는 데뷔전을 패배한 후에 그 16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 경기가 아마 최희용 선수와 같이 더블 이벤트로 방어전을 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국내에서 최초로 더블 이벤트로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아마 최초였다고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최초. 최희용 선수도 1차 방어전, 또 박영규 선수께서도 1차 방어전 이렇게 이제 각각 그 맡게 됐고 이 다케다 선수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기교가 좋고 일본에서는 비밀병기라고 부를 정도로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 도전을 해왔어요. 어땠습니까? 이제 다케다 선수가 한 체급 위 선수였는데 한 체급 내려서 패드로 도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썼던 그 부분이었죠.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부분은 없었는데 시합 준비하면서 한 체급 위 체급이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썼던 시합이었던. 뭐 체격이 좀 크긴 했어요. 네. 신장도 좋았고 네. 다케다 선수가. 상대 펀치를 좀 의식하셨나요? 근데 한 체급 위니까 당연히 생각도 했었고 또 시합하면서 몸으로 부딪혔을 때 헤드급하고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체급의 차이. 네. 예. 특별하게 내세울 부분은 없었지만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에서 조금 긴장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6회 TKO 승이었는데 레퍼리 스톱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그 의견들은 있었어요. 네. 물론 더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텐데 네. 그거 좀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때려 눕히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심판이 잘 경기 수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조금 더 가서 한 대라도 더 다케다 선수한테 충격 주면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 레벨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던 네네. 그런 도전자였던 것 같아요. 네. 에스파라고사 시합 때하고 비교하면 역시 에스파라고사가 대단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근데 대부분 이 선수들이 챔피언 되고 1차 방어전에서 대수롭지 않은 상대한테 좀 고전했던 세계 챔피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많았죠. 예. 근데 6라운드 KO 뭐 시켜시다 보면 뭐 혹시 좀 뭔가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세계 챔피언이시잖아요. 네. 수성을 해야 자리를 수성해야 되는 위치고 또 주변에서 좀 많이 좀 소위 말하는 띄워주는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굼뜨고 약간 흔들리고 나 챔피언이야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이
제가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항상 챔피언으로서 물론 기량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챔피언처럼 업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기분상으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거는 조금 더 자숙하고 컨트롤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부담감도 좀 크지 않으셨나요? 1차 첫 방어전인데 더군다나 일본 선수를 상대로 하는 에스파라고사도 그렇게 남자인데. 완사디한 그 시합으로 했는데 제가 평상시 준비했던 그것만 하면 일본 선수 타케다 선수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으로 금방 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에스파라고사라는 산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다음 선수들은 그만큼의 높이가 아니었죠. 근데도 사람이라면 자만할 법한데 그 자만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다스리시면서 평상시 그 도전자 챔피언 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또 체중 빼면서는 또 그렇게 또 안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항상 도전할 때 그 마음은 가지고 있으려고 항상 생각은 하죠. 네. 확실히 그 에스파라고사라는 정말 그 좀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선수를 완전히 제압해서 이기고 나니까 그 자신감이 훨씬 커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 능력을 확인했다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 에스파라고사 보통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 이렇게 이겼는데 내가 어떤 선수를 만나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못하면 그게 더 제가 나쁜 선수죠. 이제 불성실해지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저 90년대만 하더라도 복싱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잖아요. 80년대에 비해서 거리에 나가거나 그러면 챔피언이다 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나요? 많이가 아니고 가끔 가끔 그렇게 가고 있으면 딱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고맙죠. 사인 요청이나 이런 예, 거는 그것도 몇 번은 그렇군요. 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박인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힘이 많이 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평소 천성이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나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불합리 그 평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노인이 예를 들어 힘없는 사람이 어떤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든가 예를 들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조금 가서 정의로운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예.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부분이 되면 뭐 남보다 막 나서서는 아니어도 남들이 안 하면 제가 가서 남들이 하면 그런 정의로운 뭐 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는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까지 가서는 못해도 남들이 안 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얘기는 이성열 이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들으십니까? 그냥 뭐 복싱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선수 특히 세계 챔피언 출신이시니까 관심이 또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행동하는 부분도 조금은 더 생각하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아니, 그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정의로운 그런 실제로 그런 행동을 몇 번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안 나. 자, 이렇게 1차 방어전을 그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다케다 선수를 압도합니다. 이 다케다 선수는 추후에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에 또 도전을 하죠. 그때는 이제 게나로 에르난데스에게 판정으로 지기는 하는데 뭐 박용균 선수에게 아주 그 쓴 맛을 보고 이 선수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차 지명 방어전 이 경기도 에스파라고사전 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질 거라고 예상한 그 전문가가 좀 더 많았을 정도로 그때 루아스가 22전 전승 21KO 승인데
데뷔전 판정승을 빼고는 21연속 KO승이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신기록을 이미 써내려가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에서 테이켄에서 이 선수를 비즈니스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본의 자본이 이제 투입된 선수였기 때문에 판정으로 가도 비슷한 경기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아마 그 우리 박 챔프께서도 긴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긴장했던 건 생각이 안 나고 열심히 운동했던 것만 열심히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니네 연락하면 그냥 편하게 에스파라고사 도전할 때 그 마음으로 또 그만큼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하고 시합도 그렇게 했던 어떤 기억. 어떻게 보면 박영균 선수 타이틀 방어전 중에 최고로 통쾌했던 시합이 아닌가. 상대의 네임밸류도 엄청나게 높았고 또 그 높은 상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제압 1라운드에 다운시키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선수하고 시합이 결정 났을 때 에스파라고라 선수가 혹시라도 그 최전성기가 아니라 약간의 내려막길이지 나이도 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박영균 선수가 이긴 거라 그러면 이 선수야말로 정말 정점에 있는 최강타자의 저 베네수엘라 본토의 최강타자라 정말 이 시합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시합 전에. 시험 때였죠, 사실. 에스파라고사를 지금 그 이성열 이사님 얘기하신 대로 에스파라고사가 에이징 커브가 와서 좀 이제 거의 말년이라서 박영균 선수가 이겼다고 평가한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하스전이 진정한 시험 때다. 검증 이런 그 평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그 평을 또 너무 무색하게 막 압도해버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시합을 내용이 네. 봤을 때는 그런 완전 기우로 그냥. 네. 그때 특유의 그 거리를 에스파라고사가 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 거리를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떨어지나 붙으나 어퍼컷이든 스트레이트든 에스파라고사가 거의 못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박영준 챔피언께서 마음 먹고 펀치 내는 펀치를 앞면에 다 적중시키면서 로하스를 얘기. 아니 그 로하스를 제가 헷갈렸네 갑자기. 엘로이 로하스가. 아니 저도 말해서 시합 끝나고 요거 부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딱 붙은데 어떻게든 어퍼를 때리려고 무진장 손을 내미는데 맞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았고. 네, 팔도 키도 크고 팔도 길고 또 나이는 동갑이셨지만 네, 두 분이. 근데 상대가 21연속 KO승이다. 예. 그러면 딱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치네. 공포감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제 자랑이 아니고 네. 금방 떨면 선수 잘못 만난 거죠. 아 로하스가. 그럼요. 선수 그동안에 로하스가 KO로 다 이길 선수들 만났었고 저하고 했을 때는 또 그 레벨이 선수가 다른 아니기 선수였고. 때문에. 뭐 명쾌한 답이네. 그런 자랑은 하셔도 됩니다. 그쪽 챔피언이셨고 동국의 선배인 에스파라고사를 일방적으로 이긴 상대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의 평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 다케다한테 이겼을 때는 뭐 예상했던 결과 또 스톱이 빨랐다 이런 그 불만이 좀 있었는데 로하스를 확실하게 잠재우면서 이제 일본 열도가 좀 놀라는. 일본의 보관은 이제 박영균 선수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일본의 많은 도전자들을 이제 도전시키겠다는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원천 봉쇄돼 버렸고 에스파라고사에 이어서 로하스까지 깨버리고 나니까 이제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링지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고요. 입지가 많이 높아졌죠. 아마 80년대였다면 정말 대단한 그 상종가였을 텐데 뭐 이 시대에도 적진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뭐 비유할 수가 좀 없으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때 로하스를 이기고 나서 주변의 평가 또 이때 뭐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연말에 KBC나 이런 곳에서 주는 상도 받으셨고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위치가 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셨을 법한데요. 이상보다는 방어전 하고
다시 다음 시합 준비할 수 있는 그게 기쁨이죠. 기쁨. 결과가 안 좋았으면 정말 그 일반 언론에서 걱정하고 했던 그 결과가 났었으면 다음 시합은 또 다른 시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음 타이틀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그게 됐어요.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위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권투를 네. 챔피언 타이틀 가지고 다음 시합을 준비할 수 또 있다는 방어전 거에 할 더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었다. 그죠. 생각이 틀리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네. 또 로하스가 그냥 일반 그런 선수가 아닌 그쵸. 정말로 팬들이 걱정하고 했던 그런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본인 좀 잘 추스려야 되겠다는 예. 그 생각이 또 들었겠네요. 옆에서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했던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고마움. 네. 그러니까 뭐 챔피언이 됐고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 성공했다 그래서 박영균 선수의 본인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생활은 전혀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죠. 네. 다음 준비를 위한 또 다른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여자들이 좀 달라붙죠. 저희 지금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전에 이 팬들 모임에서 안내기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요. 술과 담배와 여자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최고의 선수가 바로 박영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공개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띄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 안내기관님 어찌 알았을까? 두 분이 친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뭐 수방사 선후배시니까 이제 친하긴 하지만 같이 생활하진 않으셨잖아요. 예. 체육관도 완전히 제대 후에 가셨고. 이제 들어가셨고. 현역 생활도 완전히. 근데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사실 뭐 스포츠 이렇게 스타들을 보면 동료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동료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관리 정말 최고시네요, 진짜. 세계 챔피언 중에 어떤 세계 챔피언? 지금 저도 들으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모르게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출되지 않아서 너무나 제가 좋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어전도 정말 난적을 만나서 수월하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입니다. 그때 동양 챔피언이었던 아사가와 세이지가 도전을 해왔어요. 그때 인천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아사가와도 일본에서는 정말 한다 하는 선수. 아마 19승 중에 14KO 그리고 2패 1무 뭐 이 정도 상당히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동양권에서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선수다라고 일본이 이제 앞장세워서 들어왔는데 이때는 이미 박영균 선수의 레벨이 더 많이 이제 올라갔을 당시였기 때문에 아사가와 도전자를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는 정말 통렬한 KO승. 아사가가 실신 직전까지 가는 그런 KO승이었는데 이 경기는 어떠셨나요? 그 아스카 선수가 일본 선수들한테는 그 승부욕 같은 거 그런 게 좀 다른 일본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섰습니다. 기질이라고 링 위에서 쉽게 맞으면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시합하면서 느꼈던 그런 선수죠. 근데 이제 아사카와 선수한테 최고 약점이 이제 턱이 약하다는 그거. KO로 진 시합도 있고 거기에서 시합이 갈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선수가 일본에서 시합을 했다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일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 그래서 그랬는지 인기도 많았고 일본 응원단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예, 그때 많이 왔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실제로 그 경기 장면을 보면 응원단들이 많이 와서 응원을 합니다. 소리 많이 들립니다. 아사카. 아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그 지기 싫어하는 그 승부욕 때문에 그 경기 외적인 그런 아주 그 대결도 아주 치열했던. 하지만 이제 승부가 이렇게 갈리고 나서는 또 그 아사가와 선수가 아사가와 선수였나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 마무리를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벌어진 프로복싱 그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서 손꼽히는 KO 장면이 나온 시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차 방어를 이제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고 4차 방어전에서 다시 일본 선수를 만납니다. 이 선수는 또 사우스포 기교파 그 마스모토 고지고요. 복싱 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잘 나가는 그 이노우에 나오야 이 선수가 오하시 짐에 소속돼 있는데 이 마스모토 고지가 오하시 히데유키의 2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같이 이제 두 관장과 수석 코치로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고 있고 이 마스모토 고지 선수의 아들도 지금 상당히 그 유망한 그 프로복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스모토 고지가 4년, 5년 후죠. 한국에 와서 상당히 그 복싱 팬들을 놀라게 만든 최용수 선수와의 이제 경기 선전 그것 때문에 그 주가를 또 높였었는데 박영균 선수에게 첫 세계 도전을 하게 되고 이 경기 역시도 KO로 이제 잡아내게 됩니다. 이 마스모토 고지는 그 사우스포 거기다가 발도 빠르고 기교도 있는 선수였는데 어떠셨습니까? 결과는 완승이었지만 왼손잡이를 만나면 항상 신경을 씁니다. 왼손 카운터 펀치. 근데 그 시합도 오른손 가드 올려놓고 이렇게 했던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뭐 선수 뭐 마스모토 고지 기량 어떤 그런 거 떠나서 왼손잡이 그 하나만으로서 신경 가드를 더 올렸었고 신경 썼던 그런 시합. 뭐 타고난 강펀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왼손잡이의 장점 그것 때문에 신경 썼던 그런 시합이었죠. 그럼 그 이전에는 왼손잡이 상대했던 경험이 없으셨나요? 프로 시합에서? 데뷔 초창기의 선수들은 사실 스탠스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유명 선수 중에 사우스포는 거의 없네요. 네. 마스모토 고지랑 후일하는 에버 벨레뇨 이 두 명이 가장 선수였고 스피드나 이런 것도 특별한 거 없고 빠르지도 그렇게 많이 않고 펀치가 센 것도 아니고 기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왼손잡이 카운터 펀치 그거만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풀어가다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제법 오래 버텼네요. 그래도 마스모토 고지 선수는 11라운드까지 그래도 간 거 보니까 이 선수도 이 경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후에 진짜 훌쩍 성장을 합니다. 네. 뭐 최용수 선수가 되게 고전했을 정도니까. 그렇죠. 네. 어디 기사 보니까 박영균 선수하고 시합에서 많은 걸 얻었다고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커리어가 이 경기 이후로 주눅이 든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두 번 더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거든요. 사실일 겁니다. 아니 최용수 선수 정도 되면 마스모토 고지가 판정으로까지 안 갈 정도 어떤 그런 최용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을까요? 네. 나중에 그 경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용수 선수랑 마스모토 고지가 할 때 97년도에 했거든요. 예. 어떠셨나요? 그랬어요. 제가 대신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TV 중계 봤어요. 그죠? 저는 솔직히 네. 이거는 좀 판정으로 좀 힘들겠다 끝나고 그래요? 그렇게 봤어요. 이게 일본에서 했었으면 네. 경기 시작 전이 아니라 경기 끝나고 11라운드 마치고 일본에서 했었으면 당연히 이제 판정패고 한국에서 했어도 무승부 내지는 좀 한 점 정도 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채점을 해가면서 봤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봤어요. 저는 4차 방어전 라크바심 때 경기가 워낙 명승부여서 좀 더 그 성장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갈 것이다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포인트에서 솔직히 한 한두 점 정도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나중에 최용수 선수 얘기하면 그때 하시는 게 좀. 그때는 얘기 안 해야죠. 최용수 선수 얘기도 한번 하고. 각자가 이제 느끼는 그것이 다 있고요. 또 네. 복싱의 상대성이잖아요. 그쵸? 이 선수랑 이 선수랑 해서 이긴 선수가 제3의 선수에게 뭐 승패가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시합이. 예, 그건 모를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성장하는 마스모토 고지를 정말 한 수 가리켜주면서 그 11라운드의 그 KO 승을 거두고 일본 선수에게는 전 KO 승이네요 이때까지. 예. 신인왕 교류전부터 해서 이 시합으로 일본에서 접었나요 이제 마음을? 그렇죠. 이 체급으로는 그만하자. 또 도전시킬 선수가 더 없었죠 이제. 어. 페더급에서는 아니, 근데 씨를 뭐 말린 거죠. 케빈 켈리 대전 나왔던 얘기는 어느 시점인가요? 요 시점이에요. 아, 요 요 시점에서 이제 그 마스모토 고지를 그 프로모션에서는 왼손잡이를 불러서 한번 시험 삼아서 켈리와의 어떤 경기를 이제 앞두고 시험을 해봤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를 이기다 보니까 켈리 측에서 피했다라는 얘기는 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카드고요. 그 당시에 봤으면 됐다면 국내 첫 통합 챔피언의 어떤 그 기회도 또 얻을 수 있었고 당연히 미국에서 그렇죠. 갔겠죠. 미국 시장에서의 케빈 켈리가 또 인기 복서였기 예. 때문에 성사만 됐다면 정말 이때 빅카드였었는데 그리고 박영규 선수가 가장 아깝죠. 최전성기 그렇죠. 피크 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볼만 하지 않았나. 이 당시에는 아마 세계 시장 어디에 내놔도 네. 아마 해볼 만한 해볼 만한 그런 네. 그 수준이 아니었나. 저희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케빈 켈리 대전에 대해서 뭐 들으신 바나 그런 건 없었나요? 뭐 미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야기는 못 듣고 뭐 신문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그 기사거리나 이렇게 봤었고 직접 확인은 안 하셨어요 예. 매니저한테? 이제 어떤 그런 일은 매니저하고 어떤 부분이 아니고 매니저 권한이니까 나중에 뭐 성사되면 준비하는 거고 네. 아니면 다음 시합을 난 준비하자. 그러셨군요. 당시만 해도 3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요. 다 알잖아요. 팬들이 먼저 네. 입수를 하는데 그때는 선수 본인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소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그때는- 당시만 했어도 네. 소통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을 때였죠 사실. 뭐 팬들로서는 아까운 그런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4개월 후에 이제 5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지오반니 니에베스 선수예요.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좀 전적이 좀 괜찮은 그 박영균 선수를 상대로 예. 좀 안전하다 싶은 그런 상대를 만난 방어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오바니 니에베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전적에 비해서 선수가 키도 작고 했는데 이 몸이 너무 단단해서 저보다 키가 작았던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데 밀고 들어와서요. 제가 이 파이터인데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버팅? 버팅이 되고 하는데 아파요. 어, 아플 정도로. 이게 진짜 거기서 고개 돌리고 했었으면 훨씬 더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됐을 텐데 거기서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했던 힘들었어요. 그거. 이제 거기서 아웃버스팅 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필요하고 했었는데 한번 밀려보면 또 거기서 또 계속 밀려야 되잖아요. 네. 저보다 키도 작은 선수였었고 했었어. 그래서 좀 힘들게 했던 그 버팅이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 이 선수도 베네수엘라 선수였나요? 예. 베네수엘라에서 작정하고 자꾸 선수를 파견을 보내네요. 어떻게든 다시 갖고 오려고. 아무래도 뭐 WBA 본부가 네. 베네수엘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 이점을 좀 얻었었죠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근데 좋은 선수들도 정말 많았어요. 네. 뭐 딱 봐도 굉장히 좋은 선수. 특별하게 막 기량이 월등하고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키도 좀 작고 땅땅하고 시합 중간에 맞고 턱 맞고 빗대를 했던 그 상황도 있었는데 밀고 들어와요. 아니 또 딱 잡고 이렇게 다른 선수 같으면 바로 다운 당할 수 있는 그런 주먹을 턱을 맞고도
빗들에서 다시 잡고 하는 그런 선수. 근성이 있었네요. 예. 그렇게 어쨌든 5차 방어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게 92년 8월이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잖아요. 네. 근데 펀치라인 잡지가 이 92년 9월에 그 폐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싱이 그만큼 복싱 잡지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복싱의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워낙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또한 그 방송국에서도 이제 외면을 조금씩 하던 그런 이제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이 니에베스의 기사를 펀치라인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추후에 복싱 매거진인가 거기서 봤는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복싱 매거진은 좀 늦게 폐간되지 않았나요? 비슷한 시기였는데 복싱 매거진도 이 당시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판형이 좀 커진 상태에서 뜸은 좀 더 나오다가 폐간된 걸로 그럼 기억해요. 마지막까지 우리 박영균 챔피언님의 기사는 좀 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아닌가? 잘 기억이 찾아봐야 안 나요. 예. 이렇게 92년 8월에 5차 방어, 그다음에 92년 4개월 후입니다. 12월 29일에 이제 에버 벨레뇨 이 선수를 맡게 되는데 이 선수도 얼마 전에 이제 복싱의 네, 유튜브 채널에 이 봤습니다. 선수의 오랜만에 경기를 봤어요. 올렸습니다. 23전 전승, 21KO 승이에요. 근데 21KO 승 중에 8, 90%가 다 4라운드 이내 4라운드. 예. 이제 KO 시킨 그 정말 하드 펀처였거든요. 왼손잡이 또 이 왼손잡이. 시합이 지명도전이었나요? 지명도전이었습니다. 선수는 콜롬비아 국적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좀 워낙 그 강자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 와봐라 뭐 감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이 선수도 왼손잡이라 거기에서 더 신경 썼던 부분. 왼손잡이. 그거 하나. 근데 역시나 특유의 그 감각과 그 센스로 굉장히 몰아붙여서 예, 역시 또 많은 유효타를 이 터뜨리신 정도 전적이면 네. 약간 주먹을 무서워할 법할 또 한데 그만큼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아니요 무시하지 들어가셨는데. 않고 무섭습니다. 무서우니까 카바링 더 올리고 하죠. 거리 조절에 신경 쓰시고요. 들어가면서도 그냥 들어가는 게 움직이면서 네. 그러면 안 무서워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정색인데 카바링 올리는 게 이게 습관이 아니고 무서우니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빙 더킹을 자주 이렇게 근데 로아스전도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피해요? 백 스텝을 받든 사이드 스텝으로 대부분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손만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냥 이 시합을 보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의 타이밍을 죽이는 뭔가의 감각이 있어요. 보니까 감각은 내가 있는데 뭐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그 부분이 있으세요. 상대방이 진짜. 그렇게 주먹이 세면은 그렇게 저돌적으로 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부분의 시합을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난 간다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박영균 선수의 이제 장점인데 뭐 벨레뇨도 그렇고 에스파라고스나 로아스나 이런 하드 펀처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포지션 선점에 있어서 네. 상당히 천부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타자들이 자기의 베스트 펀치를 낼 수 있는 각을 안 만들어줘요. 밀어붙이면서 계속 그 그렇죠. 본인이 압박을 해가면서 이 선수들이 좋은 자세에서 받아칠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니면 스타일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장점을 발휘를 못해요. 벨레뇨도 그 좋은 펀치를 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맞춰야 그 펀치가 빛을 발할 텐데 그 타이밍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예의하십니다. 근데 그게 데뷔전 때부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데뷔전 때부터 꾸준하게 이게 스스로가 본인을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셨던 것 생각하면서 시합을 한 시합도 허투루 날리지 않고 성실하게 연습하면서 준비하셨던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체득된 결과물이 그런 스타일 복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박영균 복싱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를 내 스타일로 끌어들이지 내가 상대 스타일에 맞춰서 뭐 장정구 선수나 이런 분 다른 선수처럼 상대방 스타일에 맞춰서 작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강점을 대로 시합을 풀어나가면서 상대로 하여금 나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복싱이 박용균 복싱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가끔 저희 그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박영균 복싱은 늪복싱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뭐 박용균 복싱 되게 복싱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술이 없다 이런 얘기 그건 전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뭐 자기들 생각 나름이지만 저는 링에 올라가서 이기는 게 먼저고 물론 좋은 기량으로 화려한 기량으로 해서 이기면 그것까지 좋은 건 없겠지만 이제 제가 타고난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 그 화려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타고난 그 신체적인 조건에서 이길 수 있는 시합이 저는 그 시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스스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뛰어나셨던 거네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 저라고 링 올라가서 화려하게. 게임에서 요거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시합을 해갖고 이겨야죠. 그렇게 하면 쉽게 하면 뭐 예전에 레너드나 요즘 나오는 누구예요? 메이웨더. 예, 그런 선수들 같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였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안 시켜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길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시합을 해야죠. 나의 최고의 강점을 발휘해서 이기는 그렇죠. 시합이 진짜다. 괜히 어설프게 안 되는 거 흉내내서 맞추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거 일리 있는 말이고 정답이네요. 그게.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얘기한 걸 실천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또 그렇죠. 상대방도 똑같이 두 주먹을 들고 나와 같이 맞서 있는 상태에서 내 플랜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이겨내셨으니까 세계 타이틀 8차 방어라는 그런 또 금자탑을 이제 쌓으신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직접 본인에게 좀 듣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좀 전에 우리 박샘프님이 얘기하신 어떤 사람들은 저게 복싱이야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봐라. 잘 좀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김영문님이 그 주제를 또 내주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4번이나 방어전을 했네요. 92년도에만 4차례를 방어전해서 그렇죠. 굉장히 정력적인 활동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프로모션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이런 식의 어떤 텀을 두지 않고 꾸준히 방어전을 했던 팬들의 입장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 확실하게 모르니까. 안 했어요? 아니 그게 확실하게 모르니까. 예. 아니 제가 그걸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최우수 챔피언 벨트라고 해서 하나 갖다가 준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권투위원회 이원복 국제이사님이 예. WBA에서 대리 이제 수경을 해오신 거죠. 기념 최다 벨트를 방어 벨트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럼 수상하신 게 맞죠. 수상하신 거. 그해 4번 방어하신 게 세계 챔피언 중에 유일하신 그 박영균 챔피언만이 한 해 4번을 방어해 성공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거기 다른 선수는 또 몇 번 했나 모르는데 제가 92년도 4번 네. 1, 4, 8, 12. 네. 자, 그렇게 이제 6차 방어도 난적이라고 평가됐던 선수를 제압하면서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93년도로 넘어옵니다. 93년 3월에 타놈지트 키아트 크리엔크라이 이 선수와 제주도에서 7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선수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선수는 너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퍼리가 좀 너무 늦게 말린 건가요? 어떠셨습니까 이때는? 정말 뭐 대놓고 계속 상대를 난타했던 기억이 나요. 예. 원투 치고 들어가서 그 타격 맞고 그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쉽게 하면 조금 더
선택 방어여서 좀 더 약한 여유 상대이지 있는? 않을까. 예, 여유 있는 그런 시합이. 근데 준비는 똑같은 체중 빼고 그렇죠. 운동하고 과정은 항상 힘들었고. 그렇죠. 쉬운 그렇죠. 방어전은 없죠. 근데 92년도의 방어전을 보면 부담 가는 일본 선수 2명, 그 다음에 또 본토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 강타자. 정말 어떻게 보면 92년도 네 번은 좀 쉬어가는 방어전이었고 항상 전력을 투구할 수밖에 없는 예. 그 정신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합들을 해오셨다가 체급이 패더급이에요. 네, 패더급. 쉬어갈 수가 없는 그런 체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국 선수 출신의 약간 좀 이제 여유 있는 좀 마음의 여유를 약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해서 원 없이 또 두들기시다가 또 KO 승을 이끌어내셨고. 예. 그래도 체중은 다 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체중은 항상 동일하게 7, 8kg를 빼시고 운동을 하시니까. 이때 어쨌든 정말 그 통렬하게 그 방어전도 KO로 이제 장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선 텀이 좀 있었어요. 6개월 만에 그 전태식 선수와 그 고향인 담양에서 이제 8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국내 라이벌전이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좀 많았던 대결입니다. 또 이때 전태식 선수가 무패 16연승인가? 하여튼 17연승. 신이랑 최우수 선수 출신 아닌가? 그렇죠. 무패 선수였고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동국인 간의 타이틀 매치를 현대에서 꽤 많이 그래도 개최를 하네요. 예전에 뭐 김봉준, 이삼종 선수, 예. 뭐 최희용, 김봉준, 또 전태식, 박용균 이런 선수. 그러네요. 이 선수 시합 전에 긴장은 안 되셨어요? 그 동국인으로서. 시합 준비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딱 시합 내용에서 나왔어요. 전태식 선수가 87년도 신인왕인데 저는 86년도잖아요. 그렇죠. 형만 하나 볼까요? 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태익 선수가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평상시 운동했던 양만 준비하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합 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시합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맞아 떨어졌군요. 근데 이제 땡 쳤는데 1라운드에 막 치고받고 하길래 이거 내 생각했던 시합이 아닌데 했는데 2라운드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움직임 상대가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시합을 하실 때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은 항상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트레이너랑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비디오를 안 보시나요? 비디오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상대방 놀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스타일인가 그런 부분들은 뭐죠? 꼭 저하고 할 때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떤 스타일인지 뭐 이렇게 움직인가 저런 그 부분만 봐도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니까. 이 전태식 선수는 사실 그 1회전 땡 시작했을 때 아까 저희가 그 티타임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누구나 이제 전태식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아웃복싱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맞불을 놨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예, 저도 긴장 많이 했습니다. 요 내가 생각했던 요 스케줄이 아닌데 걱정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뒤로 밀려나니까 세 칸에서 대시가 밀려나지 마, 밀리면 안 돼.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시합을 하죠 이렇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겠네. 시합 운영하시는데 상대방 세컨의 그 주문이. 그러죠. 뭐 그거 상대방 주면 그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제 스케줄대로 하면 되니까 굳이.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됐어 그 마음으로 시합을 해도 가드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끝날 때까지는 하죠 또. 지켜야 될 부분 그러죠. 지키면서 작전대로. 제가 또 금방 때려놓으면 안 되고 할 것 하고 마음만 너 이제 너 뒤로 밀려나 너 안 돼.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예상 시나리오대로 시합이 풀어간다 해서 거기에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럴수록 나는 더 평상시 하던 대로 더 예. 꾸준하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예, 이게
이 말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전태익 선수와의 시합은 동국인 간의 라이벌전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좀 신경전이 많았던 그런 시합 같아요. 아, 예, 저희들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어떤 신경이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시합. 자, 이제 그 93년 12월 4일이에요. 딱 3개월 뒤인데 이제 9차 방어전에서 그 엘로이 로하스 이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2차 방어전 때 한 차례 꺾었던 선수인데 이 로하스 역시 와신 상담하면서 다시 이제 도전을 해왔어요. 일단은 뭐 경기 결과나 내용은 많은 복싱 팬들이 다 아시는 부분일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박영균 그 선수 본인의 그 심정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2차 방어 그렇게 했었으니까 제가 준비하고 했던 그 부분대로 하면 뭐 특별하게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을 좀 안 좋게 아니란 생각이었죠. 내가 준비하고 그동안 했던 그것만 준비해도 한번 이겼던 상대니까 로하스가 나를 이기려면 이제는 2차 했던 그 마음보다는 배가 더 해서 준비해서 해야 시합 결과가 그 로하스는 좋을 거고 결과도 좋을 텐데 내가 준비한 그 부분만 하면 제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 그런 아니란 생각이 조금 또 구자까지 가면서 하나하나 체중 빼는 것도 좀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고 조금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짜맞추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아니란 생각이 조금 더 한데 좀 쉬고 싶은데 하면서도 시합은 잡혔으니까 체중 빼고 시합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2차전에 상대가 한번 나한테 졌던 상대가 나를 또 도전하는 상대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죠. 나는 항상 8차 방어까지 했던 그 스케줄대로 예. 했던 게 조금 아쉬움? 예. 네. 물론 체중 빼는 거, 체중 감량고도 좀 이제 슬슬 생겨날 시점이었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튀어나오던 시기였는데, 훈련 분위기나 이런 거는 항상 평상시랑 똑같아요. 똑같죠. 훈련 캠프 분위기나 이런 거는 네. 결국 박영균 챔프님의 본인 자신의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게 조금 약간 한 1% 부족했다. 약간. 이제 거기에서 그 1%를 그죠? 근데 이 판정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시나요? 그 당시에. 뭐 한번 판정 내려졌는데 승복 안 한다 해서 엎으시고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승복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아쉽거나 이거 내가 이긴 시합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그동안 체중 빼가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진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속시원하다. 일단 시합 끝나고 바로는 이제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무덤덤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 다음에 조금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심판한테 화가 났던 게 로하스가 팔을 교묘하게 꼈어요. 나중에 박영균 챔프가 팔을 빼내려고 심판을 쳐다봤는데도 그 경우가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인가인데 주의 한 번을 안 주더라고요. 그걸 한번 주의 줬으면 좀 더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약간 좀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경기 끝나고 7월달에 문성길 카를로스 살리나스전 시합이 되면서 경기 내용은 좀 박영균 선수가 그래도 약간 괜찮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래도 이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2대1로 상대방 선수 손이 올라가고 좀 되게 아쉬웠어요. 경기 끝나고 판정 발표하기 전에 어땠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방어했다. 힘들었지만 방어했다. 뭐 이 생각이 들었나요? 이제
어때 그 공기라고 하죠. 체육관 공기. 네, 네. 공기 그런 분위기. 기류. 공기. 아닌가 보네요. 아니, 그런 느낌이. 뭔가 쎄한 그런 데가 예. 있었군요. 근데 되게 이 로하스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게 느낀 게 대부분 1라운드 시작하면 링 중앙에서 부딪히잖아요. 이때는 로하스가 중앙을 넘어서 좀 박영규 선수 코너로 더 간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펀치를 뻗으니까 제 느낌에 박영규 선수가 뭔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가드를 올리면서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좀 저는 약간 이거 되게 불안한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 그래도 한 3, 4라운드 좀 몸이 풀리시면서 유효타를 터트리시면서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11라운드 가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로하스도 유효타를 좀 맞고 이등으로 돌리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또 판정에서는 또 로하스가 회장국 선수라 그러는지 준비를 너무 많이 했고 회장국 많이 선수 했고 프리미엄을 누린 건지 어쨌든 아쉽게 됐더라고. 이 정도 경기 내용이면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요? 저도 뭐 최악 무승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했었고 방어했다고 봐요. 저도 방어했다고. 결과 나왔을 때 하고 이제 좀 당황했던. 또 11월 이 경기가 있기 한 달 전에 문성규 선수가 그에노아에게 판정패할 때도 국내에서라면 조금 아쉬운 그런 판정이었기 때문에 야 이제 한국 복싱이 기력을 다 해가나 보다라는 그런 좀 그게 이제 20일 후에 변정일 선수가 이제 일본에서 야쿠시즈에게 뺏기면서 완전히 이제 절망이 돼버리죠. 이 변정일 선수는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 너무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해도 한 3점 이상은 아니 이기셔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일본이라는 적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 시합은 한국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 외적인 게 있었나요? 이제 국내 한국의 그 뭐 약화 한국의 이제 한국 시장 복싱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 위안을 삼자면. 혹시 뭐 들으신 거 있나요? 나중에 뭐 없는데 그냥 프로모터들 잘못 아니에요? 뭐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선수가 그 정도 시합을 했으면 방어 조금 선수 입장에서 억울한 판정은 안 나오게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해야지 그걸 못하고 그러잖아요. 프로모터를 하면 그게 프로모터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황 대표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복싱 위상이 그나마 가장 좋았던 80년대 아마 세계 챔피언이 됐었으면 훨씬 더 욕망을 하셨고 업적을 좀 더 쌓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무래도 한국 복싱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국제 기구에서 좀 한국 뭐 복싱의 그 발언권을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귀담아 듣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프로모터의 프로모터 뭐 그리고 이 시합을 그래서 이런 좋은 시합을 해서 무승부라도 방어가 됐으면 또 이후에 또 어떤 시합이 어떻게 벌어질지 또 모르는 거니까 훨씬 더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 그러니까 지금 박영균 챔피언께서도 그냥 최대한 그 마음에 있는 아쉬움은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뭐 나올 결과가 내가 준비가 조금은 아니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선수로서 이 정도 경기를 했는데 이제 판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자인 팬들이 봤을 때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선수 본인이 이건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주심의 또 경기 운영도 좀 너무 팔 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쳐다만 보고 또 그런 것도 매끄럽지 않았고요. 저는 좀 불만이었고 솔직히 한번 감점은 줄만 할 루이스 정도였는데 멘도사 회장께서 분명한 제가 본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가지 않았나. 이제 이거는 그 WPA와 또 일본 엘로이 로하스의 어쨌든 타이틀을 가져가자마자 일본에서 아사가와랑 방어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국내는 많이 약화가 됐고. 그러니까 일단 WBA에 대한 로비 자체가
이제 국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본은 또 엔화의 위력이 좀 이때 앞섰고 그렇다고 볼 수 장외 있겠죠. 싸움에서 현대 프로모션보다 테이켄 프로모션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뭐 그게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정사실이 아닙니다. 그쵸. 추측을 하는 것뿐인데 오로지 팬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 WBA 타이틀 매치라고 그러면 그 심판 배정은 WBA 본부에서 합니다. 네. 네. 그럼 그건 WBA의 권한이에요. 예. 그 심판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프로모터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시합에서 채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국내 비즈니스가 못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추측을 할 뿐이지 뭐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90%의 추측입니다. 네. 당사자는 아시겠죠. 이 시합을 주최하셨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예. 있어서 아, 이 시합은 조금 길게 빗길로 샜습니다. 좀 억울했어요. 유일하게 12월 달에 억울한 판정 두 개로 타이틀이 소중한 그래도 전통이 있는 벤턴급 패더급 타이틀이 날아가 버리니까 팬들로서 너무 아쉬웠죠. 주니어 벤탄국가? 예. 아니죠. 그냥 변정일이 그냥 벤턴이었죠. 문성일 선수. 문성기는 그 전달이었고 전달이고. 12월 달에는 박영균 챔피언과 변정일 챔피언 타이틀이 억울하게 날아갔죠. 자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3부에 걸쳐서 우리 저 박영균 챔피언께서 긴 시간을 내주셨고 또 그 저희가 궁금한 그런 얘기들을 쭉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는 법이고 성공이 있으면 타이틀을 또 상실할 때가 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경기보다는 그동안 그 타이틀을 따내면서 방어했던 그 순간들을 팬들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박영균 선수에 대한 그 소회는 3부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함께 해주셔서 박챔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3부를 마치면서 그 마무리 말씀은 우리 박영균 선수께서 그 복싱 팬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싱을 사랑하고 혹 또 박영균이라는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박영균이라는 선수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항상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